모두가 해외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내 투자는 없이 해외 투자가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내 일자리가 안 생겨요. 그럼 국내 일자리가 안 생기면 사실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국내에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어마어마한 달러 자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겨나는 게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투자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양극화의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히 진행이 돼야죠. 네. 근데 이게 환율이 너무 빠르게 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환 위기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때 당시하고는 다르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해드리니까요. 또 현금 사은품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447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오르내리며 1,500원까지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환율은 계속 오르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과 함께 지금 이 환율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엄청 바쁘셨는지 방송에서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요즘 여기저기 저 이렇게 불려다니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제일 이슈입니다. 네. 오늘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요. 예. 오늘은 1,470원. 예. 이던데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500원 금방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요즘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뭐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환율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환율이라는 게 단기 환율은 저도 옛날부터 들은 얘기지만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그 트럼프 당선되면서 환율이 순식간에 한 50원 떴고요. 불과 한 일주일 만에. 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밤 사이에 80원 떴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 할 때도 이스라엘에서 이란 폭격하니까 순식간에 딱 1초 만에 30원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환율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에 너무나 많은 이벤트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 환율을 예측한다 이런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외환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죠. 네. 과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의 환율이 되게 높다고 느껴지는 게 과거보다 환율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물어봐요. 지금 환율이 높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무조건 높다고 하세요. 그럼 높다는 건 무엇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기준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스스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1,2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원달러 환율의 10년 평균이 1,170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때는 1,200원만 넘어도 너무 환율이 높아서 위험한 거 아니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랬었어요. 네. 그때 1,250원이면, 그때 한 2017년 18년도에 1,250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1,500원 좀 넘는 느낌이에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50원이면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뭐 살만하고 해외여행 갈만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무엇보다 높다라고 할 때 그 준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준거점이 조금씩 바뀌어 나간 느낌이에요. 지난 3년 전에요.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2022년도 1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445원까지 올랐어요. 그때는 연초가 1,190원이었는데 1,445원으로 순식간에 뛰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1,170원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잖아요. 6개월 전이니까. 네. 내려오니까 확 꽂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상 대비 너무 높다인데 지금은 잠깐 이제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면은 지금은 한 1,300원이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높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정도면 이제 땡큐.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환율의 레벨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1,150원이 적당하다고 했고 지금은 한 1,300원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으니까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정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정상이 바뀐다는 걸
영어로는 new normal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의 new normal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게 2022년도에도 환율이 높았지만 그 이후로도 높은 환율이 한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목발을 오래 짚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목발을 오래 짚으면서 한 4, 5개월, 6개월 이상 짚으니까 목발을 떼니까 목발을 안 짚으니까 오히려 막 휘청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짚는 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은 약간 정상이 좀 바뀌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과거보다는 환율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게 과거 대비해서 좀 바뀐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든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흑자는 흑자인데. 네, 그렇죠. 네. 이거 잠깐 보시면은요. 무역수지 흑자가 대중 수출에서 흑자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지난 20년 동안은.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22년까지는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밑에서 진짜 대안정기를 겪었어요. 그때는 1,200원 위로 올라오는 케이스가 진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높은 환율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중국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대중 무역 흑자 특수가 세니까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럼 달러 공급이 많으니까 달러 가치가 안정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3년부터 우리나라가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입니다. 네. 24년도에도 대중 무역 적자고요. 올해도 대중 무역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공단 쪽에 계시는 대표님들 만나면서 여쭤봐요. 대중 무역 흑자는 옛날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다들 어렵다고 하세요. 중국이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로봇 자동화도 되게 잘 돼 있고 생산성이 높아요. 물론 기술력이 중요하지 맞거든요. 기술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퀄리티가 높은 건 맞는데 가성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절대적인 그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중국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곳과 경합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될 때 대중 무역 흑자를 기대한다. 이게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G2 미국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적자는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 무역 흑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요. 요즘 떠들썩한 게 이제 서학개미가 되게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개인들은 서학개미라는 툴로서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들도 지금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공장을 미국 현지에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겠죠. 기업도 해외 직접 투자라는 이 미명하에 지금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럼 정부는 뭘 하냐? 정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3,500억 달러 원샷으로 쏴라 이거 엄청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오블리게이션, 그러니까 정부가 해외 투자해야 되는 게 2,0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잠깐 보면 개인은 서학개미, 기업은 설비 투자, 그다음에 정부는 2,000억 달러. 제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선대. 정치 경제인가요, 그 네. 교과서에서 네. 첫 번째 주관식 문제 그거였어요. 경제의 3주체를 쓰시오. 가게.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정부. 네. 경제의 3주체가 해외 투자네요. 그럼 이제 진짜 달러 쓸 일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들어오는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드는데 해외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내 잉여 달러가 줄어드니까 환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한창 또 이슈가 됐던 게 그중 3주체 중에 우리 가게가 네, 서학개미들이 나가서 네네, 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총재가 한마디 예. 함으로써 인해서 네네. 아니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냥 예. 지금 이렇게 다들 네네. 막 화를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서학개미들의 힘도 센 편이에요. 아니 이게 과거 대비해가지고 서학개미가 늘어난 건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서학개미만이 거기에 기여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네. 정말 다양한 환율은요,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럼 서학개미가 영향을 안 줬냐? 서학개미도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향을 줬죠. 어느 정도 줬느냐의 문제겠는데요. 저는 서학개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업들도 현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도 미래에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보시죠. 부동산 가격이 미래에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사러 가야 됩니까? 나중에 사러 가야 됩니까? 지금 사야죠. 그렇죠. 안 올랐는데 왜 삽니까? 오르는데 사는 건 바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해외 투자가 계속해서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환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해외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가 진짜 활성화된 게 네. 서학개미가 활성화된 게 2020년도부터 시작된 건 맞지만 2022년 3년부터 제대로 활성화되거든요. 예. 왜 그랬냐면 서학개미들이 이제 뭘 느끼는 거냐면 단순히 주식 투자에서의 수익률도 되게 중요하지만 환차익이라는 거 같이 보는 거예요. 3년 전에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20% 났고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20% 났어요. 그럼 뭐가 좋은 거냐? 똑같잖아요. 20%씩. 옛날에 환율이 20년 동안 대안정기일 때는 환율이 안 바뀌잖아요. 네. 1170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원 30원 하니까 어차피 1200원 위로 올라갈 것도 아닌데 그러면 환차익이라는 걸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저기 20인 미국에서 20번나 우리가 20번나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낫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똑같은 20이지만 뭐가 달라졌냐면 환율이 달라졌죠. 네. 환차익이 여기서 30% 40% 환이 뛰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결국에는 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3년 전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환율의 대안정기가 끝나고 환율이 조금씩 신압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환율이 꾸준히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주식 투자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보너스 알파로 환차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거는 더 주는 기대 대로 수익률이 가야죠. 높은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딱 뭐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향을 준 건 맞는데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의 환율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그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달러 자산을 더 가져야겠다라는 니즈를 불러요. 이게 참 경제학하고는 다른 게 아마 이제 부동산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 안 사잖아요. 네. 가격이 떨어져야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책에 그렇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시험 보면 그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안 사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면 더 사죠. 사죠. 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주체의 기대는 미래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환율이 내리꽂히잖아요. 헉, 너무 올랐었네 하면서 도망가요. 근데 달러값이 막 뛰잖아요. 그럼 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들러붙는 거죠. 더 오를 테니까 나중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까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수요까지 확 땡겨와서 지금 사니까 그럼 올라갈 때는 더 세게 올라가게 되고 떨어질 때는 더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하나만 더 첨언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느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환율의 대안정기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1170원이라는 게 되게 안정적인 환율로 남아 있죠. 그 기억 네. 속에 1,400원 너무 높은 거예요. 1,450, 1,500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 한 50원 확 환율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높아. 그럼 밑으로 더 내리꽂아요. 네. 아, 심리가 그렇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외환위기에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율이 막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특히 라운딩 넘어니까 뭐 1,300 깨고 1,400 깨고 하면은 두려움이 되게 커져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400 한 60원, 70원 이런데 여기서 30원 확 뛰어서 1,500 넘겨요. 네.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들죠? 헉, 외환위기인가? 오. 그럼 달러가 2,000원 갈 건데? 그럼 2,000원 갈 거면 1,500에 사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가 오를 더 거라고 늘어나죠. 그래서 생각하면. 이 폭이 우리나라는 이 외환위기의 그 트라우마라는 이 하나하고 1170의 대안정의 시기라는 이 기억하고요. 양쪽 끝을 자극하면서 이 가운데의 환율에서 약간의 움직임도 큰 폭의 진폭을 만들어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되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환율이 1,500원 넘어가고 1,600원 넘어가고 2,000원 가면은 우리 외환위기 또 오나요? 이제 그 질문 저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1,200원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네. 1,300원 넘으면 큰일 난다고 했고, 근데 1,400원 넘으면 진짜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어쨌든 뭐 1,400원 넘어서 뭐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00원을 만약에 넘는다고 생각해 보죠. 뭐 네. 다음 주에 1,500 뭐 2원 이랬다고 치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냥 뭐 두려움이 엄습하는 정도. 그냥 신문에 이제 크게 나게 1,500원 네. 돌파 이런 거 나오겠죠. 근데 기업들 예. 수출하기 너무 어려워졌다. 예, 뭐 이제 그 경영 환경이 네.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나올겠지만 뭐 이렇게 뭐 단숨에 외환위기까지 치닫거나 그렇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게 그건 보유고가 아직 많기 때문인가요? 외환보유고의 문제, 외환보유고도 당연히 한 축이지만 잠깐 생각해 보죠. 이게 일반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뛰잖아요. 환율이 뛸 때는 누군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나가는데 그게 자본 유출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해외 투자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해외 투자를 하셨어요. 미국 네. 주식을 사셨어요. 네. 달러가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나중에 그 달러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오죠. 예, 일단 해마다 이자하고 배당이라는 걸로 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돈을 쓰셔야 될 때 집을 사시거나 할 때 결국 또 해외에 있는 거 자산을 바꾸겠죠. 팔고 돌아오겠죠. 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면 안 돌아오나요? 나중에 돌아와야 될까요? 돌아오죠. 이거 무조건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지급을 해야 되니까. 달러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중엔 돌아오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 투자는 나중에 받을 돈이죠. 네. 나중에 돌아올 돈이고 자본 유출은 외국인이 도망간 거예요. 안 돌아올 거죠. 네.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해외 투자가 된 상태에서는 내 대차 대조표에 해외 자산이 잡혀 있어요. 달러 표시 자산이. 네. 자 그럼 잠깐만 볼게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달러 표시 자산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2014년도 이전에는요. 우리가 대외 순 채무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를 퉁쳤더니 네. 채무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달러 빚이 더 많은 나라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달러 빚이 있죠. 그 상태에서 환율이 뛰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달러로 빌려서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공장 샀거든요. 근데 갚으래요. 갚으려면은 공장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사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달러를 살려니까 올라 1,000원이었던 게 2,000원 되면 죽는 거죠. 네. 빚이 2배로 느는 거예요. 환율이 뛰면. 근데 지금은 대외순 채권국이에요. 빌려준 돈이 훨씬 많은. 그렇죠. 지금 대외순 채권이 대외순 자산이라고 할게요. 네.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아나운서님께서 미국 주식하고 미국 채권을 미국 국채를 네. 한 1억 원씩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너무 좋네요. 예, 달러 네.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네. 환율이 뛰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외환 위기의 리스크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되게 기분이 불안하신가요? 좋죠. 그렇죠. 네. 요즘 보면은 달러 자산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환율이 뛰니까 좋죠. 주변에서 인터뷰할 때 외환 위기 때문에 너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조용히 미소 짓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내 계좌는 예. 뭔가 든든해졌으니까 예, 기분 물론 좋죠. 달러 빚이 여전히 많다 맞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달러 순 채권이잖아요. 네. 순채권은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게 1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요.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달라요. 물론 환율이 상승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환율 올라가는 거 찬양하는 거냐 이러실 수 있는데 네. 환율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어떻게 올라가는 게 안 좋냐면 급등하는 거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주체가 대비할 시간을 안 줘요. 자 보죠. 금리가 2%였던 금리가 5로 한순간에 뛰어요. 한 달 네. 만에. 네. 이러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경제 주체가 대비가 안 돼요. 네. 그런데 금리가 한 10년에 걸쳐서 2였던 게 5로 올라가요. 그럼 많이 올랐네 이러지만 이 10년의 기간 동안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건 기대가 형성이 되니까 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네. 이 환율도 똑같거든요. 한순간에 딱 뛰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수입업체들 같은 경우 정말 힘들어져요. 수입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니까. 근데 이게 장기에 걸쳐서 환율이 뛰잖아요. 그럼 수입업체도 수입하는 수입처를 갖다가 다변화할 수도 그렇죠. 있고 대체제를 아이템을 바꿀 수도 찾겠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야 뭔가 대응할 방안을 찾는데 저기 1시간 줄 테니까 준비해와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너무 빠르게 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환율이 너무 빠르게 뛰고 해외 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모두가 해외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내 투자는 없이 해외 투자가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내 일자리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럼 국내 일자리가 안 생기면 사실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국내에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어마어마한 달러 자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음. 그렇잖아요. 생겨나는 게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투자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양극화의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히 진행이 돼야죠. 네. 근데 이게 환율이 너무 빠르게 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환 위기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때 당시하고는 다르다. 요건 1번. 그래서 좋냐?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되게 큰데 특히 빨리 오를 때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계해야 된다. 근데 망한다 안 망한다의 논의를 갖고 경계할 게 아니라 네. 다른 파트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워낙 달러 사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대외적인 요인들도 지금 엄청 많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달러 너무 비싸긴 한데 네. 유로는 와 그렇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유로 엄청 올랐죠. 유럽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이 그러니까 유로가요. 작년 11월 5일로 갈게요. 작년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때 원달러 환율이 1,380원 했어요. 지금 환율이 1,470원이니까 90원 올랐죠. 네. 퍼센티지로 한 7% 되나요? 네. 그러니까 계산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 7% 올랐어요.
그날 유로가요 1,500원 했어요. 정확하게 네. 1,498원, 1,500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유로가 1,500원 하던 게 지금 1,710원이에요. 210원 떴죠. 그러면 네. 퍼센티지로 16%, 14%, 예, 14%뜬 거거든요. 그러면은 달러는 7% 올랐는데 유로는 14% 올랐어요. 원화보다. 그러면은 원화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달러가 있고 그 위에 유로가 있잖아요. 원화를 슬쩍 치우면 달러보다 유로가 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로가 꽤 센데 그래서 유로 같은 선진 통화를 중심으로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라는 놈이 있는데 네. 그게 지난 4월 달에 110이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98, 99 이래요. 맞아요. 100 그 10% 빠진 내려갔더라고요. 그럼 달러가 약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달러가 약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그럼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이유로 원인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아. 일단 첫 번째는 유럽은요.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라앉을 거라던 유로존이요.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유로존의 경제가. 그리고 재정 지출을 한다는 건 유로존의 성장을 담보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달러가 약한 건 미국이 약해서 달러가 약한 게 아니라 유럽이 세서 그렇다. 유럽이 그럼 왜 세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안 하던 재정 그 구두쇠들이 드디어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럽의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유로 강세를 낳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로화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게 지금의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달러가 세서 올라가냐 아니면 원화가 약해서 올라가냐 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달러가 세서 올라가는 요인은 그렇게 세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원화가 약한 요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원화가 약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는 일본하고 조금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금리 올린다고 예, 그러던데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어제부터 이틀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일본이 이제 갖고 있는 일단 일본 엔화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일본 엔화가요 지난 3달 동안 다카이치 사나에가 들어오면서 10월달에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분의 별명이 여자 아베예요. 예. 아베 신조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베노믹스라는 게 떠오르고 아베노믹스는 엔화를 살포해서 엔약세를 급격하게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원엔 환율이 100엔당 1,600원 가까이 했어요. 그게 지금 940원이거든요. 네. 그럼 엔화를 엄청나게 빼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원화가 너무 약해 이러지만 사실은 그 원화보다 지금 반토막이 난 거예요. 엔화가. 네. 그럼 엔화가 엄청 약하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자 아베라고 하니까 딱 다카이치 사나이가 의회에 당선이 되면서 엔약세 이 기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랬더니 공식처럼.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3개월 전에 달러당 145, 146엔 하던 게 단숨에 157까지 뛰어요. 네. 이 얘기는 145개의 엔화만 갖고도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7개나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죠. 그 얘기는 엔화가 약해졌다는 네. 얘기예요. 지난 두세 달 동안 엔화가 되게 약해요. 그런데 원화도 약하죠. 네. 자 봐요. 그래서 지난 두세 달 동안 원엔 환율 있죠. 940원에서 머물러 있어요. 잠깐만요. 원화가 약하면 네. 엔화가 세지고 원화가 약해져야 되니까 네. 940원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970, 그쵸. 80 이렇게 예, 올라가야 예, 되잖아요. 예.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원화가 약한 만큼 엔화가 약해요. 예. 그러니까 엔 약세가 자 그러면 원화 때문에 엔화가 약해졌냐? 그게 아니라 일본이 원래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 같은 걸 올려가지고 엔 강세로 전환시켜 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엔 강세로 가자니까 수출도 안 될 것 같고 되게 불안한 거죠. 네. 돈 풀기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엔 강세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못해요 하면서 계속 시간 끈 거죠.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뭐 이제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하는 금리 인상을 못하는 5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버티는 건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일본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참고로 이 다카이치 이전이 이시바예요. 이시바 이전이 저기 그 기시다예요. 네. 기시다 이전이 아베거든요. 네. 근데 아베 이후에 이제 기시다가 들어왔잖아요. 기시다 때 이제 시작됐던 게 이제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기시다는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어요.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늪에서 빼냈고 30년 만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버블 붕괴 이전의 주가 레벨을 회복시켰어요. 예. 어마어마한 공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지율이 되게 낮았어요. 왜 그런 그랬냐면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은 30년간 디플레이션 속에 살았잖아요. 네. 물가가 내리는 세상 속에 살았는데 우리는 따뜻한 세상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영화로 떨어지면 너무 다 비싸졌어. 너무 힘들죠. 일본의 서민들 캐시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투자도 잘 안 하는데 맞아요. 현금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죽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노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노령화 사회에서는 고정 현금인 연금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고정 현금을 받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살기 그래서 힘들지. 예 그렇죠. 그래서
기시다도 마찬가지고 이시바도 1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럼 다카이치가 들어왔잖아요. 네. 예전에 아베처럼 하면 엔화 살포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0월 달에 이 다카이치가 들어왔을 때 일본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막 온갖 핑계를 대고 있다가 11월 중순에 물가가 좀 높다, 꽤 높다 이 얘기 나오고부터는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가 네. 우에다 총재를 또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이제 좀 회담을 해요. 네. 회담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안 알려졌지만 아마 내용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플레이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인플레이션 안 잡으면 일단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지지 기반이 약해질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다카이치도 원래는 금리 인상하지 않는 쪽에다 좀 이렇게 무게를 줬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물러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일본도 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건 약간 좀 나아간 것 같고 네. 그 전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기 전까지는 일본은 엔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럼 엔약세가 유지가 되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관세율이 이제 11월 초로 소급돼서 내려오겠지만 그 이전만 해도 그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는 일본 관세율 15%, 우리 관세율 25%예요. 25%. 이 상태에서 엔화 약세면 네. 우리가 환율이 1,350원이잖아요. 일본이 엄청 유리하죠. 못 견뎌요. 네. 그러면은 이러면은 우리가 수출해서 무너질 거지 밀리죠. 않습니까? 네. 그럼 환율이 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그 엔화의 약세를 따르는 모습들. 그래서 너무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는 엔화 약세가 원약세를 살고 자극했다라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 원약세가 엔약세를 끌어당겼다기보다는 네. 엔약세가 원약세를 좀 이렇게 견인한 이런 거 이제 원화 엔화 동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현상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게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뭐 일본 엔화 약세 혹은 이제 관세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조금 좀 배제가 된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그 판결 앞두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 트럼프. 트럼프요. 네. 저기 우리나라하고 트럼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아니면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은 거의 다 해소가 된 게 MOU를 체결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을 했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걸 이제 인정을 하니까 이게 인정한 시기에 그 달에 1월 1일 날부터 소급해서 네. 적용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11월 1일부터는 1일로 소급해가지고 관세율을 낮추는 걸로 현재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얘는 지금 그 환율 자체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영향을 것이다. 줄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3,500억 달러를 원샷에 쏘라고 했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미국에서 콜을 하면 45일 내에 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돈 외환보유고의 80%를 네. 원샷에 쏴야 돼 그런 거거든요. 네. 서학개미가 지난 5년 동안 미국 주식을 산 게 1,700억, 1,800억 달러예요. 근데 3,500억 달러를 5년간 서학개미가 그렇게 샀는데 3,500억 달러를 45일에 쏴야 되면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달러 환율에 영향을 크게 주겠죠. 많이 주겠죠. 예.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미션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걸 갖다가 2천억 달러로 정부가 2천억 달러는 책임지고 1,500억 달러는 민간에서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 사업 투자로 나눴죠.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 2천억 달러를 책임지기로 했는데 2천억 달러도 연 200억 달러가 캡이에요. 그래서 연 200억 달러를 넘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200억 달러씩 10년 보낸다고 이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해요. 프로젝트를 하면 공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캐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해에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170억 달러가 필요해요. 둘째 해는 260억 달러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첫 해에는 200억 달러 언더인데 필요한 만큼 170억 달러만큼 보내요. 둘째에는 250억 달러 필요한데 200억 달러가 캡이죠. 네. 한도죠. 200만 보내요. 그럼 200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은 되게 좋은 게 좋다고 하긴 그런데 다행인 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네. 외환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안 보낼 수 있는 옵션도 해놨어요. 그거 잘해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잘해놓은 거예요. 만약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외환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여기다 대고 달러 사서 나가야 된다. 엄청나게. 그러면은 환율이 요동칠 수 있죠. 그래서 당장 보내야 될 거를 나눠서 보내는 걸로 이제 미션이 바뀐 거죠. 이건 다행이에요. 근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래에는 나가야 될 달러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쨌든 이런 것들은 미래를 약간 일정 수준은 프라이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거대한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는 장기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조금 더 나가서 말씀 네. 조금 더 드려보면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200억 달러는 왜 200억 달러냐 이 논의가 있었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해외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외환보유고로도 운용하는 게 있고 정부 자체에서 달러 자산 운용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서 1년간 연간으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이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럼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달러를 그대로 보내면 환전을 안 해도 안 해도 되죠. 되죠. 네. 그럼 외환시장의 부담이 덜 덜 할 것 하겠죠. 같지 않아요? 네. 200억 달러 안 들어오고 150억 달러만 들어오면 어떡하지? 50억 달러만큼은 빌리면 되죠. 빌려도 환전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지 않고 50억 달러 정도는 해외 현지에서 빌릴 수 있어요. 해외 현지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이 대출을 받으면서 돈을 빌리면서 정부가 보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해외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달러로 빌려서 달러도 50억 달러는 박아버리면 되죠. 그럼 국내의 환전은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빌리는 거는 거기에 있는 회사들 아니면 우리나라가 나가 있는 회사들한테도 빌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그러니까 그건 주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도 네. 해외 현지에서 저기 달러로 돈 조달을 빌리는 많이 거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어. 미국 현지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근데 네. 이제 일본이 더 많이 빌릴 수 있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렇죠. 물론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일본이 좀 더 많이 빌리는 건 직시는 맞아요.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냥 봐야죠.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환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룸은 많이 만들어놔서 협상은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 고민이 담겨 있다. 그 얘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조금 환율에 부담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들어오는 달러가 쌓여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쌓이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오는 족족 내보내게 되는 나가니까. 거잖아요. 네. 예, 마치 우리 카드값처럼.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통장에 뭐 예를 들어 25일이라고 가정하면 25일 날 아침에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월급 들어오면 좋았다가 잠깐 사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쌓여야 되는 달러가 안 쌓이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러면은 외환시장에서도 이게 차곡차곡 꾸준하게 쌓이는 거를 프라이싱하면서 안정돼 있던 환율이 조금 이제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환율을 막 요동치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걸로 해외 투자하잖아요. 네. 해외 투자 아이템이 좋으면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있죠. 정말 하기 싫은 투자인데 투자했더니 성공했어.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뒷걸음질 치다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정말 사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샀더니 대박 났어 집이. 네. 그럼 뭐 좋은 기분 거잖아요. 좋죠.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저는 투자 좋은 대박이 프로젝트 났으면 투자해서 좋겠다. 대박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쓸데없는 네.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또 좋죠. 그림이 바뀔 수 있죠. 네. 예, 환율해 주는 부담이 한결 덜할 수 있죠. 네. 예. 자, 오늘 오건영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막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걱정이라는 게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다라고 하면 그 걱정은 전 유효하다고 봐요. 그런데 당장 외환위기 오네. 이 걱정하고는 조금 다르다. 예,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